것들이었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이쪽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셨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협동과정 박사 수료를 하시고요. 영국 런던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하버드 연침연구소 방문학자를 역임하셨고요. 제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이시고요. 런던 과학철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런던 정경대학 철학과 개건조교수도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미래부 총고층건축물기술영향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양대 철학과의准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주요 저서로는 과학윤리 특강,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과학으로 생각한다,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등 그 이외의 다수의 저서 논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크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작은 편이 아니라서 그냥 웬만하면 마이크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안 들리시면 제가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이요?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이 목요 철학 특강과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주변 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특히 이 지역 내에서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공부를 해오셨고 실제로 많은 참여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들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학기 주제를 보니까 영미철학 중에서 특히 과학철학 분야들을 다루는 주제고 제가 맡은 분이 이제 카일 포퍼인데, 제가 이제 포퍼만이 아니라 라카토슈하고 파이어벤트를 같이 하려고 했던 이유가 조금 있는데, 그 말씀도 잠깐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소개받았을 때 LSE가 이제 포퍼가 오랫동안 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가 포퍼가 이제 제일 처음 직장은 뉴질랜드에서 잡았는데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라는 곳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주로 이제 사회과학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19세기 초에 일종의 대학 설립 운동, 영국에서는 대학 설립 운동 같은 게 있었는데 밀리 대학 설립 운동 좀 낯서실 텐데요. 왜냐하면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대학은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내에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제 에든버러 대학과 글래스고 대학이 있나부터 있었는데 잉글랜드 내에서는 캠브리지와 옥스퍼드밖에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은 아무래도 주로 이제 상류층이 주로 다니고 아주 극소수의 중산층들을 장학생으로 뽑는 그런 상당히 좀 계급적인 구조가 강한 대학이어서 신분적인 곳이어서 일종의 그 당시 발행하던 이제 신흥부르주아 계층들이 19세기에 일반 시민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시민은 물론 이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일반 시민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을 만들자라고 일종의 운동을 벌여서 그 운동에 이제 기수에 있던 사람들이 버나드 쇼라든가 아니면 베아트릭스 같은 당시 이제 공산적 사회주의 파비아니즘이라고 해서 온건한 사회주의 개혁가들이 주동이 돼서 만든 대학이 런던 대학이고요. 그 런던 대학 중에서 특히 버나드 쇼하고 베아트릭스가 직접 자기가 만든 대학이 이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입니다. 런던 전경대학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상당히 사회 개혁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색채가 강한 대학이었고, 거기에 이제 1950년대 총장으로 있었던 러빈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사회과학자가 제대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론을 정확하게 익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칼 포퍼가 이제 그 당시에 로직 대업의 슈퍼심이라고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독일어로 쓰였던 일종의 과학 탐구 방법론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이제 뜨고 있는 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서 포퍼를
모셔와서 이제 그 철학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LSE에. 그래서 근데 그 철학과는 제가 이제 졸업한 철학과인데 그 철학과의 이름은 그냥 다른 데서는 디파트먼트 필로소피가 아니라 좀 이상한다고 할 수 있는데 디파트먼트 필로소피, 로직 앤 사이언티픽 메소드. 그러니까 철학, 논리학, 과학적 방법론 그래가지고 실제로 과학적 방법론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곳이었고 거기서 이제 포포가 오랫동안 미래의 그 사회과학자들에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그 과학 철학을 그래서 이제 포포가 과학 철학자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훨씬 잘 알려진 책은 열린사회학적들이 하는 정치철학책이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의 과학철학적인 생각들을 이제 LSE에서 연구를 통해서 정치철학이나 사회철학을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또 말씀드린 라카토시하고 파이어벤트도 LSE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초청을 받았을 때 굉장히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했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을 시작했던 때는 1996년인데 그때는 이제 물론 포포는 돌아가신 다음이었고 이제 포포의 제자분들이 이제 선생님들로 계셔서 라카토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애닉도트라고 할까요? 일종의 뭐 일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얻어들을 수 있었는데 그 얘기도 잠깐 섞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웹에서 찾았을 때 반가웠는데 그게 지금은 이렇지 않은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LSE 방문했을 때는 연구실이 다 현대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이런 옛날 연구실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포포의 연구실에서 포포가 죽기 얼마 전에 대충 80년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장식이라는 거 볼 때 80년대에 포포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영국 대학은 그 미국만큼 그렇게 공간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포가 그 당시 이제 제일 높은 프로페서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공간이 되게 좁습니다. 기껏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제일 그 철학과에서 제일 센 교수도 방이 이 정도 방밖에 안 되는 방이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포포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포의 철학들을 계승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포포의 철학들을 어떤 방식으로 라카토시와 파이어벤트가 생산적인 방식으로 어떨 때는 굉장히 도전적인 방식으로 극복했는가를 말씀드릴 텐데 포포의 철학은 결국은 그 falsificationism이라고 얘기하는 반증주의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증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반증주의가 극복하려고 했었던 입장, 그 이제 포포가 그 자신이 극복하려고 했었던 입장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포포가 자신이 반증주의로부터 자신은 기존에 굉장히 그 철학의 난제였던 걸 해결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떠들었던 입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귀납주의.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포포가 자신이 이제 흉의 귀납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그 간단하게라도 좀 말씀드리는 게 흉이고요. 데이비드 흉이고 물론 이제 귀납주의 자체의 방법론은 베이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이컨의 귀납주의 방법론이라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소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경험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패턴들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일반론으로 간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 귀납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이컨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번 경험해서는 안 되고 다수의 경험들이 필요하고 근데 다수의 경험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종류의 경험을 다수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조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귀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베이컨이 생각했던 귀납도 상당한 정도로 그 사실로부터 일반 원령으로 갈 때 다양한 조건들을 부여해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만 간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많은 수하고 다양한 조건이라는 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저걸 철학적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이제 제가 들어온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기 들어와야 되는 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항이라든가 아니면 역 같은 데 가면 자동문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동문 앞에 가가지고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까이 다가갔더니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문이 열리네. 그래서 그 문에 대해서 그걸 다 수백 번 반복했더니 가까이 다가가면 문이 열린다. 많은 수를 충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조건을 충족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다양한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분들을 많이 테스트해봤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마침 여러분이 있었던 그 장소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자동문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조건과 많은 수를 기반을 해서 귀납을 했어도 여전히 모든 문은 자동문이다라는 잘못된 귀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를 다양하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다양하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알고 나면 쉽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하면 바보같이 다른 분들을 테스트했는데 어떤 게 다른 문인지 어떤 게 자동문이 아니고 다른 문인지를 이미 알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그 지식을 탐구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과학실험을 할 때 내가 빨간 옷을 입고 과학실험을 한 것과 하얀 옷을 입고 과학실험을 한 것이 차이를 가질까? 당연히 안 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렇게 하면 하얀 옷하고 빨간 옷을 바꿔 입었어도 뭐 실험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근데 꼭 그렇진 않거든요. 실제로 실험을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그 다른 결과가 나온 게 꼭 옷 색깔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종의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존재론을 가정해요. 존재론적 가정으로 세상에 인과적 구조가 있고 그 인과적 구조에서 실험에서 작동한 인과적 구조들이나 인과의 어떤 요건들과 내 옷 색깔은 사실은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형이사학적 가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형이사학적 가정을 무조건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입증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은 조금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장 이제 설득력 있게 굉장히 생생한 어널러지로 표현한 사람이 이제 흉하고 러셀인데 이제 흉보다 이제 러셀 버전이 이제 러셀이 이제 흉을 그 일종의 설명하면서 만들어낸 일화가 칠면조이라고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굉장히 귀납에 능한 칠면조라고 생각해보죠. 천재 칠면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 베이컨에 따라 입각해서 실제로 많은 수와 다양한 조건에 입각한 귀납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아주 차분하게 수행하는 칠면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주인이 그 칠면조 우리에 올 때마다 먹이를 주는지를 그런 일종의 그 일관성이 있는지를 패턴을 관찰했더니 칠면조가 1년 내내 열심히 관찰을 해봤더니 비가 와도 먹이를 주고 눈이 와도 먹이를 주고 바람이 불어도 먹이를 주고 햇빛이 땡땡해도 먹이를 주더란 말이에요. 날씨에 상관없구나. 그 다음에 아까 그 옷 색깔 얘기처럼 주인이 뭐 빨간 옷을 입고 와도 하얀 옷을 입고 와도 여전히 계속해서 먹이를 주더란 말이죠. 그 밖에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칠면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해서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사람이 한 손으로 먹이를 주는지 두 손으로 먹이를 주는지 아침에 주는지 저녁에 주는지 어떤 경우에도 항상 주인이 오면 먹이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칠면조는 내가 정말로 다양한 조건에서 귀납을 수행해 갔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안전한 지식을 확실한 지식을 설튼한 노리지를 얻었구나. 즉 그건 뭐냐면 주인이 오면 나한테 먹이를 준다. 라는 지식을 자기가 얻었다고 확신을 하고 행복하게 잠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잡아먹겠죠? 주인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흉이 지적했던 그 귀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에서 좀 재밌게 생각하는 건 멍청한 칠면조라는 생각이 들죠. 추수감사절은 다른 날하고 다른 날인데 평일은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아닌 다른 날에는 그 귀납이 성립될 수 있지만 굉장히 특별한 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먹는 그 날은 특별한 날인데 그걸 모르고서 그냥 일반적으로 귀납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지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연구를 할 때 과학자들은 주인이 아니라 칠면조의 인식론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하는 내용들에 입각해서 귀납을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날이 특별한 날인지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갑자기 세계가 종말을 맞을지 어떨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지식들을 알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변형시켜서 거기서 따라서 귀납을 하는 건데 그 귀납은 틀릴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칠면조처럼 성공적으로 귀납을 하고서도 여전히 틀릴 수 있었던. 그게 이제 귀납의 문제고, 뭐 잘 아시겠지만, 귀납을, 여태까지 우리가 귀납을 사용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왔다. 인류의 역사에서 귀납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지식들을 축적하고 인류 문명들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방식으로 옹호를 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백인도 퀘스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귀납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타 귀납인데 일종의 귀납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성공적이었다. 그러므로 귀납은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귀납이 귀납적으로 성공적이었으니까 정당화가 된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 정당화 과정에 여전히 또 귀납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미 지적했던 게 그 두 가지였고 이제 포포가 보기에 그런 귀납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자신의 반증주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포포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만 이것도 널리 퍼져 있는 오해라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서 철학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흉이 이런 그 귀납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어떤 태도나 인과에 대한 회의주의적인 태도로 유명하지만 실제로 흉체 그 트리티즈를 갖다가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잘 읽어보시면 흉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그 긍정론자나 낙관론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회의론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귀납이 정당화가 철학적으로 정당화가 안 되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귀납을 그만두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귀납을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휴메에 따르면 귀납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귀납적이거든요. 휴먼 네이처 자체가 귀납을 하는 동물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완전히 우리의 본성상에 내재해 있는 귀납적인 본성들이 실수하거나 틀릴 수 있는 가능성들에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미였고 실제로 그것이 귀납이 상상력과 결합해서 어떤 다양한 새로운 과학적 이론들이나 이론적 세계상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게 포퍼가 이제 요 귀납주의에 대한 반발을 제시할 그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 아마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 사진일 겁니다. 귀납주의에 대한 포퍼의 해결책은 제가 이제 물음표를 표시해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철학계 내에서 저것이 진짜 해결인지 아닌지를 놓고 포퍼는 해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물음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포퍼는 귀납을 이제 프레겔 이후에 포뮬레이션이니까 논리학을 사용해서 이제 포뮬레이션 정식화를 다시 합니다. 휴메 정식화를 훨씬 더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언명 혹은 일반 명제가 있으면 그 일반 명제의 참 거짓 뿐만이 아니라 일반 명제가 확률적으로 그렇단가 그럴듯하지 않은가 조차도 귀납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라고 훨씬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귀납의 문제를 훨씬 더 극단화시키고 더 심각하게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일반 명제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다 타당한 명제여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 미래의 모든 사건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일반 명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 명제가 서술하는 대상이 무한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무한한 대상을 분모해 놓게 되면 확률 계산할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집단에 대해서 몇 개의 성공적인 혹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이 이제 분자에 올라가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텐데 설사 내가 예를 들어서 모든 금속은 전기를 통한다는 일반 명제가 있을 때 인류 역사상 발견된 모든 금속에 대해서 실험을 전부 다 해봐서 전기를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실제로 인류가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보지 않은 금속과 미래에 발견될 모든 금속들을 전부 다 합하면 사실은 분모가 무한대가 될 텐데 이제 가능세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한대분의 1000이나 무한대분의 100만이나 무한대분의 1억이나 무한대분의 1조나 다 똑같이 0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서 그게 정말 왜 대상이 무한대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여튼 요점은 포퍼는 휴메의 그런 귀납주의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절망스럽게 만든 다음에 극복을 하려고 확률조차 이게 사실은 반직관적이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내가 실험한 결과가 일반 명제랑 잘 일치하는 결과가 무지하게 많이 얻어졌어도 여전히 그런 결과가 한 번도 얻어지지 않을 때랑 과 비교해서 일반 명제의 그럴듯함이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반직관적입니다. 그래서 포퍼는 사실은 저 굉장히 반직관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반 명제를 참이라고 혹은 확률을 높여준다고 이제 이게 카르납의 귀납 논리를 염두에 둔 건데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험적 방법은 오직 뭐만 가능하냐면 이제 반증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명제가 있을 때 그 일반 명제와 어울리는 그것과 엠피리컬리 그러니까 그 경험적으로 그것과 컨시스턴트한 정합적인 어떤 언명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아무리 그런 결과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그 일반 명제가 참이라든가 아니면 참일 확률이 높여진다든가 하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여러분 모두스 톨렌스를 기억하시면 논리적으로 만약에 그 일반 명제와 어긋나는 결론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 일반 명제가 참이 아니라는 거짓이라는 결론은 모두스 톨렌스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귀납을 아예 버리고 과학 연구 방법론으로 귀납을 아예 버리고 흉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흉은 귀납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그걸 킵해야 된다는 거 같은데 포포는 귀납을 아예 버리고 연역적인 방법론만 사용해서 과학을 하자라는 게 사실은 반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과학자들의 프랙티스하고는 잘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포포가 반대했던 이 생각을 분명히 따르거든요. 즉 뭐냐면 내가 실험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많이 얻으면 당연히 그 이론의 신빙도가 그럴듯함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연구 태도인데 포포는 이제 대놓고 이걸 부정하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포포가 제가 여기 글에도 썼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과학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들한테 과학철학자 누가 하냐고 되게 포포하고 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학자들은 포포의 과학철학에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열광을 한 이유가 뭘까 하면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렇고 이제 그게 잘 안 드러나서 그러는데요. 어떤 거에 열광했냐면 여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포는 반증이 과학 방법론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일종의 도덕주의적인 어떤 그 논증들을 폈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과학을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내가 세상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하나 대담하게 딱 제시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험을 해봐서 혹은 관찰을 해봐서 그 결과랑 어긋났을 때 치사하게 막 근데 뭐 그게 실험을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론이 대강은 맞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쿨하게 깔끔하게 그래 내가 틀렸다. 이거 반증됐다. 그러니까 다른 가설을 만들어내겠다. 다른 가설을 옮겨가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뭐랄까 굉장히 순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멋있는 방식으로 과학을 하는 것이 과학과 비과학의 구획 기준의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그 진정으로 제대로 된 과학은 그런 방식으로 쿨하게 반증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가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테스트하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과학이 정말 쿨한 과학이고 그렇지 않은 과학, 뭔가 구차하게 하는 과학. 이제 포포가 되는 예가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이제 막시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학들은 자신이 원래 A라고 주장했는데 A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결과들이 경험적으로 발견이 됐는데도 구차하게 그 A가 기본적으로 맞는데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는 뭐 이런 조건들이 만족되지 않아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데 제가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 그 포퍼는 그 공산주의의 어떤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랄까 이상주의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민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 공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인식론적 주장들은 사실은 터무니없다고 봤던 게 예를 들어서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이 대표적인데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 역사적 단계 발전론이니까 실제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단계에서 이제 공산주의로의 이행 과정,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의 이행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회주의 혁명이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낙후했던 농업국가라고 분류될 수 있는 러시아였거든요. 근데 이제 레닌이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국주의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 자본주의의 모순들이 이렇게 굉장히 격화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볼맛 터질 대로 볼맛 터져서 더 이상 이렇게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이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가들은 식민지를 개척함으로써
식민지에다가 그런 자본주의 모순들을 떠넘김으로써,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그 식민지를 착취해가지고 잉여들을 그 부족한 잉여들을 계속 이렇게 보충함으로써 자본주의 중에서 생명줄을 늘릴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전위당 이론, 피터레타스 전위당 이론 같은 걸 통해서 러시아 같은 데서는 실제로 굉장히 그 조직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인 어떤 전위당들이 굉장히 피터레타의 혁명과 뭐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이론들을 이게 덧붙여서 이제 기존의 현상들을 구하는데, 포포가 보기에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비과학적인 거죠. 뭐냐면 어떤 이론을 제시해놓고 그 제시해놓은 이론이 현상하고 안 맞을 때는 그냥 그게 틀렸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다른 이론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본적으로 맞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다 하고 변명을 하는 거라고 봤고, 그게 이제 과학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포포가 자주 다니던 그 비엔나에 있는 카페 뮤지엄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못 갔는데,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이제 20세기 후반 방식으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최근에 포포가 다니던 때의 그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내지장. 그러니까 요게 실제로 포포가 20세기 초에 비엔나에서 있을 때 다니던 그 분위기로 다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면, 비엔나에 가시면 저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과정에는 이렇게 자신의 그런 반증을 통해서 반증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로 진정한 과학과 사이비 과학을 구별할 수 있다고 믿게 된 때에는 그 과정에는 자신의 이제 어떤 그 비엔나에서의 개인적인 경험들, 그다음에 학생 활동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포포가 1902년에 태어나 1994년에 꽤 오래 살았는데요. 비엔나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음악, 심리학, 물리학,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포포가 특별히 천재, 물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학문의 분과가 심화된 다음에 다시 그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융복합이나 이런 게 신선해 보이지만, 실제로 20세기 초에 비엔나 대학 다니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저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철학만 공부하거나 심리학만 공부하거나 물리학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속했고요. 아주 드문 케이스에 속했고, 대부분은 다 저런 식으로 공부를, 물론 이제 거기서도 되게 뛰어나긴 했지만 저런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1936년까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거기서 첫 잡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49년에 LSE로 아까 말씀드린 오게 되는데, 그 비엔나 대학교 시절에 초기에 젊은 시절 이제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비엔나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레드 비엔나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과 아들러 심리학에 심취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 두 어떤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회운동과 지성사운동에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게 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주요했던 경험이 이제 이게 포포의 자기의 회고록에 나오는 일인데요. 그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증주의적인 어떤 직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관을 뭐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30대에 철학적으로 훨씬 더 세련화시킨 거죠. 직관이 뭐였냐면, 그 아들러 심리학에 심취해서 아들러 밑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꽤 오랫동안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했는데, 아들러 심리학은 지금 이제 프로이드나 융에 비해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지만 열등감을 가지고 사람의 심리 상태 행동들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입니다. 사회심리학에는 지금도 여전히 아들러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포포가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포포가 직접 드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그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서 애들이 놀다가 어떤 한 애가 물에 빠졌다고 쳐보자. 연못에 이제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그 친구를 그 어떤 친구를 구하라고 뛰어 들어가지고 아이를 구하고, 다른 한 친구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멍청하게 서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경우에 아들러 심리학은 어떤 그 예측적인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뛰어든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사람이 자신의 그 열등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등감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등감을 어떻게 보면 감추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모험적으로 그렇게 뛰어들어가서 애를 구했다고 설명을 하고, 근데 뛰어들지 않은 사람은 뭐 예상하신 대로 내가 절대로 저거 못할 거야, 나는 저런 일들을 할 수 없어 라는 열등감 때문에 뛰어들지 못했다고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각각을 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어떤 행동이 나와도 모두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데 흔히 과학이 어떤 걸 그럴듯하게 잘 설명하면 좋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포퍼는 생각이 다릅니다. 포퍼는 만약에 어떤 현상이 나와도 어떤 경험적 현상이 나와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설명 못하는 현상,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내 이론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포텐셜 펄시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잠재적 반증 가능성 가능한 현상들이 그 널셋이 아닌 방식, 그러니까 공집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를 하고 처음부터 내 이론은 이런 경우에는 틀렸다라고 딱 선언을 하고 나갈 수 있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이론인데 자기가 보기에 아들러 심리학이나 프로이드 심리학이나 융 심리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어떤 개인이 어떤 행동을 보여도 다 설명할 수 있는 만능 이론인데 그런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냥 갖다 붙이는 말에 불과하다는 게 그게 이제 포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퍼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다 에드웍 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뛰어들지 않았을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뛰어들지 못한 거고 뛰어들었을 때는 열등감이 들키지 않으려고 뛰어든 거고 뭐 이런 식의 적당히 이렇게 바꿔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적당히 설명을 하는 것들을 에드웍 가설, 에드웍이라는 게 이제 임시방편이라는 뜻인데요. 에드웍 가설을 사용한다고 갖고 진정한 과학이라면 에드웍 가설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 이론을 내세우고 그 이론이 반증되거나 아니면 다시 입증되거나 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래가지고 지식을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만약에 반증이 됐을 때는 다른 대안을 찾고 끊임없이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과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림이 이거와 관련이 되는데 근데 그 얘기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포퍼가 아인슈타인의 강연을 젊은 시절에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념비적인 강연을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공개 강연에서 내 이론이 맞다면 별빛이 이 정도 각도로 휠 텐데 한번 개기식 때 한번 측정해봐라. 내 이론이 맞으면 뭐 이 정도 각도로 휘고 그 다음에 뉴턴 이론이 맞으면 이 정도 각도로 휠 테니까 분명히 차이가 날 테고 누가 이론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서 포퍼 회고글에 나오는데 자기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저게 진짜 과학이다. 저렇게 그냥 딱 일종의 목을 내밀고서 야 내가 틀리면은 이런 경우에 틀리면 내가 깍깨끗하게 승복할 테니까 한번 실험해봐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던질 수 있는 이렇게 구차하게 막 그냥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맞고 이런 식이 아닌 그런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그게 이제 과학의 핵심이라고 포퍼는 이런 생각들을 정치 철학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포퍼의 정치 철학은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사회를 개혁하는 방식이 폭력적인 시위 방식이면 안 되겠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젊은 시절에 겪은 다음에 비엔나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겪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주의의 빈곤이라든가 열린사회 기적들에서 나오는 어떤 역사적 발전의 이제 결정론적 시각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발전한다. 라는 시각들의 문제점, 내지적인 문제점도 얘기하고, 이제 그건 이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어떤 게 올지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논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건 이제 하이엑이라든가 동료 오스트레일리아의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하는 그런 논증들의 이제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그 사회주의적이거나 동산주의적인 그 예측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니까 반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에드웍을 사용해서 계속 구해나가려는 그런 태도가 그게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비판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 책 읽어보면 이제 플라톤이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정확히 이제 플라톤이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개인의 자율권을 억압한 얼핏 보면 왜 그럴까 싶지만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포퍼가 플라톤을 읽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물론 플라톤 전공자들하고는 좀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플라톤 전공자들은 잘 인정을 안 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들을 철인 정치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억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방식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방식이라는 형태 이렇게 억압하고 그게 결국 막스하고 같은 맥에 닿는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요. 그래서 포퍼가 보기에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열린 사회는
사실은 거기 이 책에는 안 쓰여져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과학자 사회랑 똑같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과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과학자가 좋은 과학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 이론들이 반증됐을 때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또 대안을 찾고 이런 게 좋은 과학자잖아요. 열린 사회가 정확히 그런 사회예요. 뭐냐면 사회 제도가 일종의 과학적 가설에 대응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주의제도나 공산주의제도를 시험해보는 것에 자체에서 반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시험해보고 거기서 잘 워킹을 안 하면 그리고 혹은 그 대다수의 주민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나쁘다. 그럼 그걸 갖다 포기하고 다른 제도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전제주의적 토탈리타리안 독재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어떤 한 가지 생각들을 강요하거나 제도들을 강요하면 그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정보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몰아낼 수 있는, 언제든지 몰아낼 수 있는, 시민 불복종이나 이런 형태로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그게 이제 오픈 소사이티, 열린 사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도 포퍼는 정치철학과 과학 철학이 굉장히 일관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요. 실제로 저런 생각들이 구체적인 과학사의 연구 결과들과 결합을 하면 사실은 조금 그래서 이제 과학철학 쪽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입장을 소박한 반증주의라고 합니다. 나이브 펄시피케이셔니즘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쾌하고 좋긴 한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과학이 과연 연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세련된 반증주의로 바뀌어가고 그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라카토시와 파이반트라는 두 사람의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과학의 역사에서 성공적인 과학 연구,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형편없게 과학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과학자가 굉장히 뛰어난 과학 연구를 한 사례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그 당시 문헌들에 입각해서 제대로 살펴보면 포퍼식의 반증주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아니고요.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는 사실들이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제가 자세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전에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A라는 이론이 기존에 있었다고 쳐보죠. 근데 A라는 이론이 기존의 이론으로서 수용되고 있었다면 실제로 수많은 현상들을 많이 잘 설명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론이 설명 못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포퍼에 의하면 반증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설명 못하는 그 현상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그 이론은 그 주어진 현상은 잘 설명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막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현상 빼놓고 나머지 현상들은 설명을 못할 가능성들이 되게 저 과학자들이 신도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모든 거를 갖다 설명하는 이론들을 탁 만들어냈어요. 불가능. 이론들은 계속 고쳐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론이 처음에 문제가 많더라도 이걸 잘 고쳐가면서 점점점 완벽한 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지. A론 이거 안 돼, B 안 돼, C 안 돼.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방식은 실제로 경제적이지가 않고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 예를 들어 보면 이건 갈릴레오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거의 모든 그 중요한 혁명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복잡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올바른 이론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천문학자들이 어떤 종교적 편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정말 역사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당시 천문학, 물론 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당연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신분이나. 근데 과학자들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이유로 많은 경우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론적 문제점하고 경험적 문제점인데,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따르면 연주시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연주시차가 당시에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왜 그런지 아는데, 연주시차가 워낙 작아가지고 그 당시 기술로는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맞다면 연주시차가 있어야 된다. 연주시차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틀렸다. 모두 스토렌스에 의해서 완벽한 반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는 받아들이지 않은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하고 사람들이 되게 이제 뉴턴역학하고 헷갈리는데, 뉴턴은 코페르니쿠스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페르니쿠스 체계 내에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요. 지구가 태양 중심이 되는 것까지 맞아요. 그럼 왜 도느냐? 그러면 만유력 때문에 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건 한 200년 있다가 나타나요. 그럼 왜 돌까요? 천구에 얹혀서 돕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도 프톨레마이오스 이론 그 전에 이론하고 똑같이 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건 맞는데 그게 무슨 만유력 때문에 도는 게 아니라 천구에 얹혀서 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요즘에 교과서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흔히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지동설, 그다음에 그전 이론은 천동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 이론도 천동설이거든요. 지구가 혼자 돌 방법이 없어요. 천구 위에 얹혀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고 영어는 헬리오센트릭, 지오센트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냐, 태양이 중심이냐 그건 맞는 표현인데 천동설, 지동설은 이제 그 잘못된 번역, 일본 사람들이 잘못 번역한 게 이제 굳어진 거고 사실은 그 뉴턴역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요. 그때는 지동설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만유력에 의해서 지구가 정말 혼자서 그냥 도니까 빈 공간에서. 근데 코페르니쿠스 이론 자체까지는 천구에 얹혀서 돌았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은 코페르니쿠스 이론도 천동설입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이론까지는 역학이 없었어요. 우리가 익숙한 뭐 관성의 법칙, 뭐 힘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일상적인 의미의 역학만 있었어요. 일상적인 의미의 역학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왼쪽으로 휙 휘면은 몸이 어떻게 휘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쏠리죠. 그렇죠.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속도가 이렇게 바뀌면 그 속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꼭 관성의 법칙이 아니라 그건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한 것처럼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을 한다면 그 속도를 대충 계산할 수 있었고 당시 코페르니쿠스나 천문학자들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거든요. 아마 그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정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혹시 지구 어느 정도 속도로 도는지 아세요? 안 도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잘 모르시죠? 초속 3,600km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 속도는 그보다 조금 빠르고요. 공전 속도가 그 정도고요. 3,600km라는 게 1초에 그 정도를 간다고. 그게 느껴지세요, 지금?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왜 안 느껴질까요? 이상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시속 30km, 40km로 달려가는 버스를 타다가 이게 이쪽으로 틀어도 확 느껴지는데 지구가 뱅뱅 도니까 계속 방향을 바꿔서 돌고 있을 텐데 근데 왜 우리는 그 운동을 하나도 못 느끼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워낙 작은 존재고요. 지구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땅 근처는 유사 관성계로 볼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등속운동에 거의 가까워서 그 힘을 갖다가 굉장히 작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복잡한 얘기는 몰라도 직관적으로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 우리가 그 운동을 못 느끼는가? 그건 다 치명적이었죠. 코페르니쿠스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출간을 계속 미룬 건 실제로 뭐 종교적 박해가 두려워서가 전혀 아니었고요. 그 당시 기록에 다 나와요. 코페르니쿠스 일기에도 나오고. 당시 오히려 그 당시 코페르니쿠스 친구 중에서 코페르니쿠스가 사실 종교계의 실세였는데 바르미아 대교구의 참사원위원이었는데 코페르니쿠스 친구들이 주교들이 되게 많았는데 주교들이 계속해서 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족할 만한 역학개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폭포가 아니고 복잡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관심 있는 분은 다바 소벨이라는 사람의 코페르니쿠스의 연구실이라는 책이 상당히 그 대중서로서는 사실은 좀 더 약간 좀 틀린 데도 있지만 대중서로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폭포의 입장에 따르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누가 봐도 그 순간 포기됐어야 될 이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틀린 게 너무 많으니까. 경험적으로, 간증됐죠.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라든가 케플러라든가 뉴턴처럼 굉장히 정말 위대한 과학자들이 여전히 그걸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이론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건 그 사람들 중에 잠재력을 본 거죠. 지금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문제가 많지만 지구가 아니라 태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해놓음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그 멋있는 체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지만 이걸 계속 개선해 나가보자. 그래서 계속 보조가설이나 이런 걸 갖다 집어넣어가면서 계속 그걸 갖다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이 발전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천왕성인데요. 토성만 고리가 있는 게 아니라 천왕성도 고리가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시작 한 2, 300년 동안. 근데 과학사에서 이런 예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제일 인상적인 예라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천왕성의 궤도가 뉴턴력 예측과 분명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게 분명히. 그럼 포포의 반중주의, 소박한 반중주의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뉴턴력학 포기해야죠. 근데 19세기 때 뉴턴력학이 포기가 안 되거든요. 물론 일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안 하고,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론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그 이론이 현상 하나랑 맞고 틀리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의 잠재력이나 이론적인 통일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19세기가 되면은 뉴턴력학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쓰여지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걸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이제, 여기 뭐 있는데 대충 생각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고 천왕성 궤도가 있으면 이게 천왕성 궤도가 원래 뉴턴력학이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태양의 끄는 힘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럼 이제 뉴턴력학을 포기하는 거죠. 만류력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태양은 여전히 그만한 힘으로 끌어당기는데 천왕성 바깥에 다른 행성이 하나 있어서 걔가 천왕성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 두 힘을 합치면 원래 태양하고 천왕성만 놨을 때보다 더 바깥쪽으로 끌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당시 천문학자들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까지는 하늘 보고서 미리 어떤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순전히 천왕성 궤도와 뉴턴력학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천왕성 바깥에 다른 행성이 어떤 위치에 어느 정도 질량을 가져야지만 그런 어떤 궤도를 그려야지만 그게 된다라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에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계산을 해가지고 그 행성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어요. 그게 해왕성입니다. 그러니까 해왕성은 사실은 천왕성 궤도를 구하기 위해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문학자들이 그 만원경을 보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천왕성까지는 그래요. 천왕성까지는 그런데 해왕성은 수준의 천왕성 궤도를 살리기 위해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럼 왜 여태까지 못 보다가 보게 됐냐, 그리고 재밌는 얘기인데 그건 좀 다른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포포의 생각과는 달리 그 어떤 이론이 경험적 사실과 어긋날 때 그 이론을 포기하지 않고 해왕성과 같은 보조가설을 동원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포포가 공격했던 제국주의론처럼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꼭 나쁜 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해왕성처럼 정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행성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뭘 이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언제 반증한지를 갖다가 조금 더 신경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험 결과가 어긋나면 이때는 이론이 틀렸다고 반증을 시켜야 되고, 어떨 때는 아니야, 이건 뭔가 이 두 개가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해왕성 같이 뭔가 새로운 보조가설을 동원해가지고 이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이런 거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때그때 달라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철학적으로 도대체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탐색이 필요해진 거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라카토시가 이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별빛이 휘어지는 현상인데, 원래 여기 있는 별빛이 원래는 저 태양에 가려가지고 지구에서 안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계기실에서 태양이 가려지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오게 되는데, 다만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오게 되니까 별빛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니까 원래 과학의 각도가 차이가 나게 돼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일반 상대성론을 검증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포포의 후계자들은 그 점에 몰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반증주의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야 이거랑 틀리네? 그러면 이론 포기, 이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이론을 포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포포의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하는 방식으로 그걸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이제 임네 라카토시라고 합니다. 그 라카토슈가 있고 러카토슈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원래 헝가리 학자인데요. 이제 헝가리, 제가 뭐 헝가리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헝가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러커토시가 좀 헝가리 말에 더 가까운 발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과학산학자로서 활동을 다 영국에서 했거든요. 영국 LS에서. 이게 이제 LS에 있는 그 당시에 그 패컬티, 그러니까 교수 식당인데요. 그래서 이제 영국 학계에서는 임레 라카토슈로 그냥 발음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다 경계했습니다. 라카토슈도 굉장히 그 인생 역정이 화려한 사람인데요. 시간 관계상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바라고요. 그 공산주의 아주 치열한 스탈린주의자였다가 수총당하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한 여정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방으로 탈출하고 뭐 이런 역경을 겪었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맨 처음에 젊은 시절에는 포포의 과학철학에 굉장히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포포의 과학철학의 매력을 느끼고 부다페스트 탈출한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케임브리지에 가서 장학금을 얻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박사학위 논문도 수학에서 반중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학도 이렇게 논박을 통해서 계속 그 반증을 시켜가면서 증명들을 완성해 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얼핏 생각하면 수학은 어떤 굉장히 뛰어난 수학자가 그냥 처음부터까지 증명을 하나 쫙 써버리고 딱 내보낼 것 같은데, 수학도 자연과학처럼 사실 누군가 A라는 증명을 내면 그 증명의 문제점을 파악한 수학자가 보다 조금 나은 증명을 내고 또 조금 더 나은 증명, 이런 방식으로 반중주의적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그 라카토시의 박사학위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통 그 포포리안인 셈이었는데, 그 이제 실제로 LSE에 와서 60년대부터 이제 LSE에서 포포랑 같이 교수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두 사람이 한 70년대부터 서로 목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했다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게 이제 아마도 그 지금 제가 전해 들은 얘기는 포포 탓이 클 것 같습니다. 포포가 굉장히 좀 독특한, 여기에 좀 써놨는데요. 포포가 이제 굉장히 좀 성격이 좀 까칠한 성격이어서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그에 비해서 라카토시는 굉장히 제자한테도 굉장히 따스하게 대하고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그 인덕이 좀 풍부했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카토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실제 과학의 연구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코페르니쿠스, 갈릴리오, 뉴턴도 완벽한 이론을 머릿속에서 갑자기 통 하고 솟아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어차피 모든 이론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수십 년일 수도 있고 수백 년일 수도 있고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점점점 세련화되고 점점 괜찮아지고 멋있어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평가할 때 이론 자체를 평가하지 말고 이론의 계열을, 시리즈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이론이 반증돼야 되냐 마냐를 결정할 때 혹은 이론만 들여다보고 얘 현상학 안 맞네, 반증. 이게 아니라 야, 이 이론은 어디서 나왔지? 요전 이론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전 이론보다 조금 나아졌나? 좀 나아졌네. 그리고 이 다음에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나?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제 좀 두고 보자는 거죠. 이 포텐셜을 아까 말씀드렸지,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포텐셜을 보고서 갈릴레오나 케플러가 일종의 투자를 하고 좀 더 나은 이론을 만든 것처럼, 그 우리가 그 이론들이 일종의 싹수가 보이는 이론이면 그것들을 좀 더 놔두고 발전할 가능성들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즉각적인 합리성의 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이론 하나 보고서 이거 안 돼, 돼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론의 계열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괜찮은 일종의 그 이론 가문과 그렇지 않은 이론 가문을 나눈다는 거. 이게 리서치 프로그램, 연구 프로그램을 나누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구 프로그램을 통째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고 디제너레이트 개념인데, 전진과 퇴행 개념인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론 계열이 있는데 이 이론 계열이 맨 처음에 형편없는 이론에서 출발해서 이론이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에서 항상 매번 더 새로운 예측을 하고 참신한 예측을 하고 해왕성의 발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왕성 궤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냥 애드호그로 그냥 천왕성은 예외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왕성이 이런 이유는 해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경험적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새로운 예측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이론이 포괄하는 법이라든가 이론의 전체적인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이론이 발전하는 그런 연구 프로그램은 전진적이다, 진보적이다 라고 프로그레시브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제 포퍼나 라카토시나 모두 다 이제 공산주의가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이론이 현상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제 뭐 제국주의론이나 이런 보조가설들 같은 거 막 도입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그 이론을 살리려고 도그마처럼 그걸 살리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퇴행적인 연구 프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경쟁하는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이 진보적이고 어떤 것이 퇴행적인가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통째로 그리고 일종의 잠재력들을 보고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파이어벤트는 그 라카토슈와 달리 포퍼의 소박한 반증주의가 맞닥뜨린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이어벤트는 포퍼 영향도 되게 많이 받았지만요. 이 사람도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어린 시절은 되게 복잡한데요. 이 국내 번역된 그 자서전도 있을까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복잡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포퍼 영향뿐 게 비트겐슈타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학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과학적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의 경험적 기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관찰 언어와 이론적 언어들의 관계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쿤의 용어로만 알려져 있지만 쿤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인커메셔널 빌트를 굉장히 오래 연구를 했습니다. 파이어벤트가 그러니까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하게 이해했는데요. 자, 우리가 경쟁하는 두 이론이 있으면 이 이론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하느냐? 결국 실험을 해보면 되지 않느냐. 결정적 실험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만큼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실험해봤더니 얘한테 맞다. 그럼 얘가 맞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결정적 실험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실험 결과를 서술하는 관찰 내용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관찰 내용이 어떤 이론이 와도 그 이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어떤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해도 그 두 이론 사이에 어떤 이론이 더 그럴듯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보조가수 같은 걸 막 동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파이어벤트 같은 좀 비유로 코페르니쿠스 이론하고 프톨레마이오스 이론하고 뭐가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주 바깥에 나가서 실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구가 돌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뭐 관측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지구에 있었던 옛날식의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제 아침이 돼서 해가 이렇게 저쪽 그 산 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똑같은 경험적 현상에 대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구 중심설이니까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돌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찰 내용에 대해서 서로 자기 이론과 정합적인 방식으로 근데 서로 공약 불가능한 방식 그렇죠? 지구가 도는 것과 태양이 도는 것은 서로 공약 불가능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 관찰 내용들을 설명할 즉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이론을 적재해서 시오리 레이드를 해가지고 관찰 내용을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파이어벤트는 언제나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 문제가 있다 보니 어쨌든 그거 할 수 있다면은 경쟁하는 이론들 사이에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어떤 이론이 맞는 것이 판단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더해서 그럼 어차피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파이어벤트가 과학의 진보를 부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럼 진보는 가능하냐? 그건 뭐냐면 어떤 이론이 분명히 틀렸다 맞았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 이론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걸 설명하고 최대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이론들을 꼭 구태 얘가 틀고 얘가 맞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론들을 갖다 수없이 많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꽃들을 만개하게 하라 그런 분위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론들을 수없이 펼쳐놓고 그 이론들을 최대한 자기의 포텐셜들을 전부 다 발휘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포퍼나 라카토시가 한 것처럼 무슨 그 전진적인 연구 프로그램은 그건 키워줄 가치가 있고 그 퇴보적인 건 그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이 사람은 구속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론적 구속복을 갖다 씌워가지고 그 과학 연구를 갖다 이렇게 제한하기보다는 사실은 다양한 과학 연구들이 모두 다 펼쳐나갈 수 있는 방식의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인식론적 부정부주의입니다. 저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얼핏 들으면 인식론적 부정부주의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참은 없고 거짓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다 동등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파이어벤트 뜻.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 당연히 어떤 이론이 좀 더 설명력이 높고
어떤 이론이 좀 더 유용하고 다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 방법론을 사용해가지고 얘는 안 돼, 얘는 퇴보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켜야 돼 이런 식의 어떤 그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말고 모든 이론들에게 좀 더 여유를 줘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줘서 그 이론들 각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뭐랄까요 여지들을 주자 하는 생각들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발전시킨 게 이제 방법론적 무정부주의예요. 뭐냐면 방법론적 무정부주의라는 게 어떤 방법론도 다 불필요하다, 뭐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역설적으로 모든 방법론이 다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자들은 특정 방법론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의 연구에 득이 되고 이익이 되는 모든 방법론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포퍼나 라카토시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파이어벤트하고 라카토시는 제가 이 글에도 썼지만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견해가 완전히 어긋났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다 포포의 계승자들인데 나중에는 둘 다 포포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포가 계승자 이 두 사람은 견해가 정반대인데도 굉장히 친해가지고 라카토시가 먼저 제안을 해요. 야, 너 우리가 같이 책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나는 방법론을 옹호하고 너는 방법론을 반대하고 하는 책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라카토시가 먼저 죽었어요. 좀 일찍 요전에 50대 때. 그래서 이제 쓴 책이 어게인스트 맨슨. 그러니까 파이어벤트가 사실은 반쪽만 가지고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시는 라카토시랑 같이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책을 쓰게 됐다. 그래서 이 책을 이 책 이후에 이제 라카토시하고의 그런 계속적인 토론들을 하지 못해서 아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어벤트 입장이 나중에 조금 이렇게 오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70년대 히피 문화와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파이어벤트가 자신의 과학적 입장, 그러니까 방법론적 무정부주의를 서양과학 이외에 다른 것들에 굉장히 확장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서양과학만 진짜 과학이냐, 부두교라든가 아니면 동양의 침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동등한 과학이고 그게 서양과학으로 잘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물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제 저게 이제 물한테 뭔가 이렇게 따스한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예쁜 형태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너 싫어 뭐 이렇게 막 악담을 하면 이렇게 막 일그러진 형태를 보여주고 막 이런다는 건데 가령 저런 식의 어떤 연구도 과학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파이어벤트는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파이어벤트는 모든 걸 다 열어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모든 걸 다 열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디선가는 과학적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에 구획을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라카토시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절충선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라카토시도 문제가 있는 게 라카토시가 연구 프로그램에서 개별 이론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일종의 시간을 줄 필요를 얘기했는데 그럼 시간을 얼마큼 줘야지 준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좀 잘 못하고 있는데 10년을 보내면 그 친구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난처한 게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어떤 연구 프로그램은 한 100년 동안 생산성이 없다 갑자기 100년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결과를 낸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거든요. 원자론 같은 경우는 100년이나 한 1000년쯤이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줘야 되냐에 있어서 라카토시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렇게 궁지에 모일 만한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파이어벤트는 그에 비해서 실제로 구획 기준의 문제를 그렇게 완전히 도외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이어벤트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파이어벤트도 포프하고 마찬가지로 그 과학 철학과 정치 철학을 상당히 결집시킨 방식으로 철학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 그러니까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프하고 이제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프리 소사이티를 강조하고 자유주의적인 소사이티 그 사회들을 강조하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을 연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포퍼가 맨 처음 시작한 반중주의의 흐름들은
그 폭포의 원래 아주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소박한 반증주의를 넘어서서 실제 과학의 역사에서 성공적이었던 과학 연구의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폭포의 후계자들, 계승자들에 의해서 확대가 되는데 특히 이제 라카투샤 파이어벤트에 의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제 확대가 됐고 이 사람들이 던진 문제의식들은 여전히 현대 과학사에서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